안녕하십니까, 김은밀입니다. 지금 오혜진 대표님이 너무 강연을 잘해주셔서 제가 과연 거기에 걸맞게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긴 한데요. 저는 약간 핀트를 바꿔서 오혜진 대표님은 시장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는 이제 학교에 또 오래 있었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통번역 시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학생들을 어떻게 준비를 시키며 또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런 변화하는 시장에 맞게끔 스스로를 준비할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요즘에 너무 많이 들어서 오히려 식상한 느낌이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가 있죠. 앞으로 사라질 직업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통번역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비단 통번역의 얘기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그런 변화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그 과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누구도 언제 어느 만큼 어떤 직업군이 어떻게 사라질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는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볼 때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냥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군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저 모호한 글을 저희가 이제 접하면서 그럼 과연 통번역계에 미치는 영향이 좀 구체적으로 어느 쪽이고 그럼 아직까지 완전히 대체가 불가능하면 대체가 가능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고 또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걸음 좀 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2016년도에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막 도입이 되면서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변화라는 게 딱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통번역의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인류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얘기할 만큼 그 역사가 굉장히 긴데요. 그 통번역이 이렇게 긴 시간을 거쳐오면서 처음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이 동일하게 유지가 되었던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 때의 번역은 주로 성서 번역을 위주로 번역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럼 번역이 무엇이냐, 올바른 번역이 무엇이냐, 번역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번역이라는 것은 원본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바꾸지 않고 원본에 나와 있는 문장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서 목표 언어로 바꿔주는 것, 단어의 치환, 문장의 치환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표로 번역 작업을 해왔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다양한 그런 텍스트들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느끼게 된 거죠. 이게 문장 형태만 똑같이 바꾼다고 내지는 단어만 똑같이 바꾼다고 해서 그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온전하게 옮겨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단어 치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어 안에 있는 표층적인 의미를 뚫고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신층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 그래서 그 신층적인 의미를 전환을 해서 번역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번역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또 뭐였냐면 우리가 보통은 문장 단위로 번역을 하지만 문장을 뛰어넘어서 텍스트 전체의 내용을 바라봐야 한다. 또 만약에 그게 대화거나 스피치면은 담화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서 그 문장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있지만 텍스트 전체 내지는 담화 전체가 전달을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종류의 텍스트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쓰여진 목적. 그래서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광고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국에서 제작된 광고물을 동일하게 똑같은 의미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그 광고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차이, 그 다음에 그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정서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 이런 다양한 차이 때문에 그 광고가 가지고 있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그 목적을 달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원래 만들어진 광고하고 동일하게 번역만 해가지고서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가 힘들고 그 문화에 맞게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이 번역 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광고 문구뿐만 아니라 뭐 게임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개발된 게임을 그대로 말만 번역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면은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별로 재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각 문화권에 맞게끔 여러 가지 변화들을 거기다가 가져오게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번역이나 통역이 과거의 좁은 의미의 단어만 바꿔주고 문장만 바꿔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그 심층적인 의미를 바라보고 그 번역물의 목적을 생각을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또 목적을 충족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쪽으로 점점 그게 어떻게 보면 통역사와 번역사의 역할이 더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런 맥락에서 다음 단계는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제 생각으로는 점점 더 이 통역사와 번역사가 하고 있는 것이 언어를 사용을 하는 건데요. 그 원천 텍스트 내지는 원천 스피치로부터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권한이 통역사와 번역사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약간 그런 시장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 원천 텍스트를 옮기는 게 아니라 원천 텍스트는 그냥 커다랗게 밑그림만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전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목표 언어로 바로 그냥 생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같은 경우는 요즘에도 뭐 광고 만들어져 있는 광고를 번역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타겟 시장에 맞게끔 그 언어를 가지고 새롭게 제작을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통번역사가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중에 또 여러 분야가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연설문 같은 경우도 뭐 한국어로 써서 그거를 단순히 영어로 번역한다가 아니라 만약에 영어를 사용하는 청중들을 대상으로 쓰여질 연설문이라면 기본적인 개념만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영어로 작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번역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장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개념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도 그동안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한 예로 동시통역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계속 순차통역만을 해오다가 2차 세계대전 즈음에서 어떤 그런 전파 기술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동시통역이 처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통역의 중요한 모드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죠.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손으로 하거나 아니면 타자기를 사용을 하다가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제 다양하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죠.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하고 있지만 컴퓨터를 번역을 하면서 그냥 번역만 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뭐 문법 체크, 스펠 체크 다 그 기능들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이전자사전 내지는 검색 기능 다 활용하면서 번역을 합니다. 요즘에 번역사가 종이 한 장 놓고 달랑 앉아서 자기 머리만 가지고 번역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렇게 기술의 응용, 기술의 발전에 맞게끔 통역과 번역이 계속 변화를 해오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AI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의 어떤 기술 발전하고는 다른 질이다. 내지는 뭐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나 변화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이것이 변화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변화에 적응을 해왔다는 점을 생각을 할 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거 갑자기 이게 어디선가 나타나서 모든 걸 없애버릴 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냉정하게 지나치게 낙관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조금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주소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번역하고 통역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번역의 현주소. 지금 이제 아까 오 대표님 얘기도 했지만 이 자동 번역 기술은 개발이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930년대 이후부터 계속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예전에는 뭐 규칙 기반이다, 통계 기반이다 그래서 그 정확도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통계 기반 같은 경우는 그 번역의 단위를 말뭉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쉽게 생각하면 어떤 문장 안에 있는 단어 내지는 뭐 단어 한두 개 그거를 단위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이제 동음 이어가 있을 경우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배 이런 단어가 있으면 이게 타는 배인지 먹는 배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그냥 배라는 거 하나만 봤으니까. 근데 이제 신경망 기반의 기계 번역이 도입이 되면서 문장을 전체를 놓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안에 있는 문맥을 이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쓰인 배가 먹는 배인지 타는 배인지 문맥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도가 몇 %다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기는 힘들죠.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데 뭐 보통 요즘에 얘기하는 게 거의 뭐 8, 90% 정도까지는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말뭉치 단위에서 이제 문장 단위로 번역이 가능해졌다는 거고요. 하지만 글을 번역을 할 때 우리가 문장만 놓고 번역을 하지 않습니다. 문장을 넘어서는 전체 텍스트라는 게 있고 또 문단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현재의 기술로는 그 문장을 넘어서는 문맥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텍스트가 가지는 이제 코히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속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마다 이 결속력이 다른데 한국어하고 영어를 비교를 해보자면 영어는 결속력이 좀 높은 언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 좋고 나쁘고의 의미가 아니라 영어로 우리가 글을 쓰려면 이런 결속력을 높여주는 장치들을 집어넣고 글을 쓰게끔 돼 있고요. 결속력이 낮은 영어로 쓰여진 글들은 원어민들이 읽을 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논리를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단순히 한 문장 한 문장만 번역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글이 가지고 있는 결속력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확보가 되게끔 그런 장치들을 넣어주면서 글 전체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죠. 문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현재 기술로는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문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의미 단위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문체를 그걸 다 살려서 번역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라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포멀한 그런 글들이냐 아니면 캐주얼한 글들이냐 이런 부분이라든지 뭐 미세한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의 기술로는 조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이제 문화적인 요소들, 어떤 문화적인 요인들이 있어서 그대로 번역을 했을 때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좀 변형을 해주거나 거기에 대한 해설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신조어, 유행어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빠르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레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비문 같은 경우에 문법에 맞지 않게 작성이 된 문장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대충 뜻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독창적인 표현이나 문학적인 표현도 현재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오 대표님 얘기했지만 정보보안 면에서도 기술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번역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이점이 바로 속도와 비용입니다. 그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는 다 무상이죠. 그리고 속도도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렇게 완전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구글 번역기와 같은 번역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가 계속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통역 쪽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럼 통역은 어떠냐? 통역 같은 경우는 번역하고 약간 프로세스가 다른데요. 일단은 음성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음성을 인식을 할 줄 있어야 되고요. 그 음성 정보를 문자로 변환해서 번역을 한 다음에 다시 음성으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동 통역 기술 같은 경우는 번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기술이 요구가 되고요. 프로세스 자체도 조금 더 길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번역 같은 경우는 정제된 글이죠. 사람들이 번역문을 만들고 수정하고 고쳐서 어느 정도 완벽한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번역을 하고요. 또 번역기를 돌려서 번역물이 나오면 그걸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결과물을 만들기까지.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앞뒤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반면 통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요. 물론 이제 뭐 연설문 같은 걸 사전에 준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Q&A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말을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문장이 다 완벽하게 문법에 맞게끔 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 자동 통역기가 그런 거를 정확하게 통역을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또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번역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류가 나오면은 그거를 다시 수정을 해서 완성본을 만들 수가 있지만 회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 통역기에서 잘못 통역을 했을 때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군가가 그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저게 틀렸습니다 하고 수정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회의 진행에 굉장히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번역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자동 통역기는 활용이 그런 공식적인 석상이나 이런 공식 회의보다는 조금 더 사적인 영역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기술이 여러 가지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 기술 자체에도 오류가 있는데 또 음성인식 기술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글 CEO의 얘기가 한 5%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저거는 가장 좋은 때의 경우일 것 같고요. 저거보다 실제로는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 얘기는 더 많은 걸로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성인식에서 오류 있고 번역에서 오류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오류율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업체에서 그런 자동 통역 프로그램들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그냥 인터넷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어요. 저런 픽셀버즈라든지 뭐 한컴 지니톡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시연하는 장면들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실시간으로 아무런 그런 거리낌 없이 대화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보면은 한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뭐 실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기계에서 excuse me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또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서 이제 뭐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버스 정류장이 어딥니까 하면은 뭐 웰스 버스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형태의 대화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내지는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상당히 그걸 보고 있으면 좀 드는 의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또 여기 나와 있는 동영상 같은 걸 보면은 상당히 짧고 준비된 그런 대화들은 한 번 했을 때 정확하게 통역이 돼서 나오는데 약간 예상치 못하는 문장들, 조금 길고 복잡한 문장들 이런 걸 집어넣고 하다 보면은 제대로 또 정확하게 통역이 안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자동 통역은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있는 것 같고요. 다시 그러면 변화의 현주소를 조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역 같은 경우는 텍스트의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그런 기계 번역이 더 적합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분야가 분명히 있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계 번역을 이미 활용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보여지고요. 다만 모든 것이 다 기계 번역을 통해서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한 문장의 반복을 사용하는 그런 텍스트 같은 경우가 이런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데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내용에 오류가 좀 있어도 괜찮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내부적으로 그냥 참고하려고 뭐 필요하다,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도 그냥 내부 검토 목적이다. 그럼 굳이 비싼 돈 주고 그걸 번역을 안 시키고 그냥 기계 번역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공식적인 문서고 대외적으로 나가야 되고 뭐 우리 회사의 얼굴을 대표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기계 번역으로 하기가 힘들고 기계 번역으로 한번 하더라도 그걸 다시 사람이 수정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기계 번역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거의 의미 중심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어떤 글의 문체라든지 글의 신미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완성도가 높다고 하기는 힘들고요. 어떤 번역을 하고 나서 이 글이 예를 들면 홍보성 글이다. 그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걸 읽고서 마음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또 사람의 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역물의 종류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시장이 약간 양분화될 것 같은 그런 전망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 통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단순한 문장들, 그러니까 어디 개인이 여행 갈 때 필요한 거 이런 경우로는 좀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짧은 대화를 하기에는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괜찮지만 말이라는 게 여러분도 누구랑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딱 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어때요? 한 2번 물어보면 될 것 같은데 하다 보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고 계속 또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또 부연 설명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그 인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생각을 할 때는 아직까지는 좀 약간 회의 통역사를 대체할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기술적으로 또 이게 어느 정도 완전한 수준을 이루어서 기술적으로는 결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간관계에서 또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규모 동시 통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기조연설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협업을 한다든지 협상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기계를 통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이 과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통역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언어를 전달을 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분명히 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인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이런 기계가 자꾸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럼 교사가 필요 없어지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로봇가 정보 전달은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그러면 로봇하고 배울 때 그 인간한테 배울 때보다 더 잘 배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대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사례인데요. 2018년도 평창 올림픽이 개최가 됐었죠. 그래서 그 개최되기 전에 지금 이게 2015년 12월자 날짜로 대대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이런 업무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언어 장벽 없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니톡이라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막 홍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지니톡을 사용을 하면 통역사가 필요가 없겠다. 자유자재로 뭐 여기 뭐 지원되는 언어가 10개인가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자재로 통역이 다 이루어질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대로였으면 지금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으니까 과연 어떻게 됐을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통역사 없이 치러졌을까요? 예, 제가 아는 한도에서만 해도 수백 명의 통역 인력이 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 보면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통역 자원봉사 추가 모집 안내라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초반에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하면 통역사의 필요를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뭐 자원봉사자를 충분히 안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얼마를 뽑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추가 모집 인원이 한 300명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통역사 없이 대회를 치르고자 노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또 냉정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거부할 게 아니라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을 하고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용을 하되 이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쪽으로 저희가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으로만 번역을 했다. 근데 컴퓨터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자유롭게 검색도 하고 그 다음에 스펠링 책도 하고 이런 거는 번역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기계 번역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사의 일을 줄게 해줄 수가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영어와 한국어를 번역을 하지만 원어민은 아닙니다. 원어민인 분들도 이제 뭐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원어민의 감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술이 정말 완전하게 발전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이런 프로그램에서 좀 번역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비원어민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기계를 통해서 조금 보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계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어떤 협업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일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변화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변화가 더 빠르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동안만 이 변화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이런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고 여기에 맞게끔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쪽으로 변화가 하나의 규범이 되는 그런 사회에 맞게끔 저희가 스스로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약간 뭐 스킬 면에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까지는 만약에 의미 위주로 번역을 해왔다. 그러면은 이제 의미는 당연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심미적인 면들, 어떤 문장이 가지는 어떤 완결성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목표로 훈련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장이 많이 분화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영어와 뭐 한국어를 자유자재로 아주 높은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다면
꼭 통번역이 아니더라도 그걸 활용해서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새롭게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간을 읽는 능력, 그래서 뭐 주제를 안다거나 아니면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들, 사고력 이런 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나올 때마다 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건지 알고 자기의 단점을 가장 보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뭔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 계속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또 통역, 일단 수준 높은 언어 구사력은 가장 기본이 되겠고요. 그리고 점차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꼭 그런 국제회의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뭐 프로젝트나 인하우스에서도 좀 동시에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기계가 발달을 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면 아무래도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단어, 문장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를 바라보고 분석하면서 거기에 맞게끔 내용과의 연관성, 목표 이런 걸 생각하고 좀 통역을 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가 점차 분화가 되다 보니까 점차 어떤 그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더 요구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역 지원 툴들도 앞으로는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통역을 해주는 툴 말고요. 지금 동시통역 같은 경우에 부스에서 2명이 번갈아 가면서 통역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통역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용어 같은 걸 검색을 한다고 해요. 인터넷이 지원이 되는 곳에서는. 그래서 그런 단순 인터넷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뭐 용어 같은 경우는 여러 그 통역사나 번역사들이 정리해 놓은 용어가 하나의 용어집이 돼서 그거를 자유자재로 좀 접근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이미 이제 나와 있을 텐데 그런 걸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다 보니까 기계가 못하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통역을 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쓰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계 번역의 영향을 저희가 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계 내지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떻게 조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그거 외에도 이제 뭐 용어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번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지금 얘기를 하느라고 많이 얘기는 못했는데요.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